아, 3주차 주택 공급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책론 3장 주택 공급과 정부의 역할에서 주택의 공급과 배분, 정부 개입의 이유와 형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정부의 역할, 주택의 공급과 배분을 보면은 주택을 공급하고 배분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 지향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과 배분이라는 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또 수요자가 경제적으로 지불 능력이 떨어지거나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배분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정치와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국가 나름대로 어떤 그 나라 국민에게 독특한 주택 공급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 및 어떤 배분 형태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장 경제적인 공급과 배분, 또 다른 하나는 공공 부분 지향적인 공급과 배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주택 공급 및 배분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장에 근거한 주택 배분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배분 방식이 되겠고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경쟁의 원리에 기초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 의한 배분이란 정부나 공공주택기관 등이 개별 가구와 주택 소유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공급 배분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주도적이고요. 계획경제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고, 준공공적, 준시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공부문 지향적 공급과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위주의 공급은 중앙정부 주도적 계획경제 체제에서 흔히 발견되는 제도이고요. 시장 메커니즘의 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정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배분하는 체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공공 부문 지향적 주택 배분보다는 준시장적이고 준공공적인 체계를 동시에 지닌 국가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공공의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는 주택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과 배분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공공부문, 민간부분, 서민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선진국들도 상당히 많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도국의 경우 민간 부분이 공급 대상이 되는 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이고요. 소위 서민 부분은 저소득계층 공급 대상이 되겠고요. 공공 부문은 극빈자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주택 공급 및 배분이 어떤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서로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그 공급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제3세계에 국한해가지고 주택 공급의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공급원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건설 주체가 주민 자신이든 외부의 건설회사 혹은 정부이든 주택 재고 면에서 네 종류의 주택 공급 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의 공급과 배분에서 개도국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공공부문, 민간부문, 서민부문. 그리고 독립적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국가마다 공급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의 공급과 배분을 한번 보면 주택 재고 면에서는요, 네 종류의 주택 공급 유형이 존재하는데 스캐터, 슬럼, 공공부문주택, 민간부문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캐터를 보겠습니다. 불량 무허가 주택,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건축 허가나 계획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임시적 거처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개발도상국의 도시 영세민에게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수단 중에 하나가 스캐터라고 합니다. 슬럼을 한번 볼게요. 슬럼. 주거 수준은 열악한데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항구적인 거처라고 볼 수가 있죠. 빈곤, 실업, 비숙련 노동자, 문맹자, 알코올 중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주거 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주택이 되고요. 도시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이해가 되지만 외형적으로는 물리적 시설이 불량하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량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퍼슨의 말을 빌리면은 퍼터스의 말을 빌리자 퍼터스. 슬럼 지역의 주택은 빈곤, 실업, 비숙련 노동자, 문맹자, 알코올 중독자로 구성이 되어 빈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주택.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주택이에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개도국의 경우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선 이런 공공주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주택은 세 가지 형태의 개도국 정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동적인 반응이다. 반동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빈민들의 불법적 주거 형태를 말살하고 도시 밖으로 쫓아버리거나 도시 유입을 막는 그 정책들과 함께 시행이 되는 게 이제 반동적인 반응이다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정책은 선진국 지향적인 주택 정책인데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현대식 고층 아파트의 건축 기술이나 서비스가 선진국 기준과 다를 바는 없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그 서구 지향적인 현대식 주택들이 어떤 정치적인 과시나 선전용으로 도시 빈민들에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주택정책의 하나는 자조적 개념에 입각한 건데, 주민의 노동력으로 스스로 집을 짓게 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시행하는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가 자조적 개념의 주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도국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어떤 수많은 도시 빈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조적 노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게 자조적 주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주택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기준 안에서 건설, 공급되며 자유경쟁 시장에서 분양,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민간 부분 주택이 개도국에서 상당수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민간 부분의 주택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죠.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기업이 어떤 도시 빈민들의 소득 수준에 알맞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빈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되지를 못해요. 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도시 빈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의 주택은 공급하기가 힘들고 자재값이 오르죠. 그 다음에 임금이 오르고 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소득층이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주택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정상주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택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 될 수가 없다.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간 부분, 기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금융세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고 직접적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방안들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 유형을 감안할 때 개도국의 주택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도국의 주택 공급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도시 빈민을 위한 주택 건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시장 원리에 의존해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 주민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는 주택 공급 체계가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게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이기도 합니다. 그 버젯은 주택 생산에 있어서 세 가지 생산 양식을 확인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의 산업적 생산, 두 번째는 소규모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건축가나 건축업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 세 번째는 주택 생산자가 곧 주택 소비자로서 자신의 주택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축해가는 자조주택을 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젯의 주택 생산에 있어서 세 가지 생산 양식을 확인해 봤는데, 주택 산업의 산업적 생산은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소비와 생산자 간의 관련성으로서의 주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제품화된 주택, 자본투와 노동 집약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소규모 고용된 노동자들이 건축가나 건축업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주택 생산자가 곧 주택 소비자로서
자신의 주택을 스스로 건축해 가는 거, 자조주택. 요거를 세 가지 생산 양식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버제스 모델은 신마르크스주의자의 이론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빈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 다음에 노동력과 재생산,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 속에서 주택 공급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게 버제스의 어떤 신마르크스주의자 이론과 유사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과는 달리 개도국의 어떤 주택 공급과 배분의 양상을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비공식적인 공급원으로 무허가 물량주택, 저소득 주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주택 정책적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매 능력이 없는 도시 영세민에 대한 후진국 정부의 주택 공급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이 이제 주택 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그 다음에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택 정책론이라는 거, 그리고 주택 공급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개입 이유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개입의 이유와 형태, 주택 공급의 정부의 역할 중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와 형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택도 다른 상품과 같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국가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기초한 생산 양식을 존중하기도 하고, 국가, 정부, 공공기관이 주택 부문에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대부분 국가들이 그 나름대로 주택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 문제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족할 만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짧은 기간에 주택 문제를 야기를 시켰던 것이 이제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로 이제 세계 2차 대전 직후 유럽 국가들이 주택난을 겪었고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멸실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 피해를 입은 국가 중에 하나들이 이제 주택 부족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전체 주택 재고 양 절반가량이 파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소련, 독일, 프랑스, 일본, 전쟁으로 이제 주택 피해가 엄청나게 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 주거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특히 1950년대 이후부터 산업시설 복구에 치중을 하였고, 주택 문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죠. 유럽 국가들은 주택 문제 심각이 비단 2차 세계대전 영향만이 아니고요.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도 큰 것으로 지적이 됐고요. 전후 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군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낙후된 농촌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도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던 것이죠. 도시주택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화가 됐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주택 공급의 확대 노력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됐던 것이죠. 5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1970년대 와서 결실을 맺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어떤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재고가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68년 전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의 수가 능가하는 국가가 되었고 20여 년 동안 일본은 굉장히 주택에 관해서 정부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세월을 많이 들여서 성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1970년대 와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다른 주택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공가의 발생, 빈집이죠. 그들은 어떤 나라인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어떤 이런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가 빈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국가의 도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고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득 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시지역 고층 아파트 지구는 공가 발생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주택 부족의 문제는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은 매우 심각한 도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 부족 문제는 195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고 60년대 와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오늘날 서유럽, 일본, 북미 국가들은 양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고요. 또 다른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주택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주택 부분의 정부 개입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타 상품과의 이질성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동시에 주택 시장이 순조롭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질성 때문에. 그 주택이 상품으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건축 연도, 규모, 질, 입지, 점유 형태, 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이거 위치, 질, 점유 형태에 따라 하위 시장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의 내구성 때문에 타 상품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40년, 100년간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돼요. 주택은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내구 수명이 50년, 7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의 가격은 타 상품에 비해 매우 고가이다.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고 단기간 저축과 평균 임금으로는 정상주택의 마련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주택금융시장이 발달해 있고 이런 관계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저당 대출 제도. 네 번째는 주택거래 비용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광고비용, 중개업자 수수료, 세금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의 이질성 때문에 타 상품과 같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어렵고요. 또 주택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그냥 정당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주택 상품의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 부문의 정부 개입 세 번째 이유는
주택 공급의 비탄력성에 있다. 타 상품에 비해 장기간의 생산 기간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관련 산업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생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마련하고 또 공공 서비스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생산의 장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지역 간, 국가 간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비이동성. 대도시의 경우 주택 수요가 증대하더라도 타 지역에 주택을 수입할 수 없으며 주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수요에 대해서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마련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생각해 볼 때 주택은 비탄력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주택재고를 10% 증가시키는데 최소한 10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비탄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는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구 소득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주택 점유 형태의 변화가 있고 주택 가격의 변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 내 주택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택의 어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는데 주택은 인간이 이제 건강하게 살고 또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고용 기회까지 주는 어떤 광범위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질적인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성이 있고 주택의 어떤 불량은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 사회 아니면 사회 전체의 발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량 주택을 개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의 외부 효과가 다양하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먼저 개별 주택의 불량화는 해당 지역에서 사회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요. 어떤 한 개의 주택이 불량화됨으로써 그 주변의 많은 주택이 불량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 전체의 불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선진국의 경험의 예를 볼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개별주택이 불량화되면서 주택의 유복한 가정은 주변의 유복한 가정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대신 빈민들이나 저소득층 가구가 이 지역에 이주해 오는 이른바 불량주택의 누적화 연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량주택에 따른 사회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경제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됐던 것이죠. 불량화가 가속되면은 지역 공공의 개입 형태는 주로 재개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 지역의 토지, 주택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게 하는 주택 개량, 재개발 등이 있고요. 공공 서비스와 질적 수준 향상이 이제 주거 환경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근린 주거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금융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영국과 미국도 이제 그 저소득층이 불량화된 주택 지역에서 도시 회추나 가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민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적 목적과 관련이 매우 깊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택 시장 기능 하에서는 저소득 가구나 빈민층 주택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높고 소득이 불균형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는 빈민 가구는 주택 문제 해결이 힘들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어떤 복지적 효과에 큰 힘이 된다는 것,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스텝버드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근거하는 거, 세 번째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문제, 네 번째는 주택 시장 및 주택 건설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및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개입의 형태를 보면은, 첫째는 주택 수요 측면에서 정부 지원과 보조 방안으로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택 문제는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층 간, 지역 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정부이고, 이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하나는 저소득층이 구입 가능하고 필요한 걸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급되는 주택이 형평성과 사회 정의 차원에서 공평한 분배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정부 개입의 2가지 측면이 되겠고요. 주택 수요적 측면과 주택 공급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주택 수요적 측면은 정부 지원과 보조 방안,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과 보조 방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 방식은 가구의 주택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 공급 측면의 지원과 보조 방안에서 신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데 주택업자 및 주택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지원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요. 주택 건설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을 증대시키고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요. 주택 가격의 안정, 가수요, 투기의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 측면의 공공지원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정부의 지원과 보조를 받는다 해도
주택의 비탄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정부 지원과 개입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소유 점유의 확대 방안, 주택 소유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의 공급 방안, 세 번째 임대료 통제 정책, 임대료 보조 등 임차인 보호 방안이 있고요. 네 번째는 기존 주택의 보전, 재개발,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방안 등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을 봤을 때 그 자유경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고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시장에서 사고 팔고 소비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형태는 이제 계획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도 있고 불안의 요소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데 그 특징이 있어요. 주택도 시장 경제하에서는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주택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도 당연한 결과인데, 시장 경제하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택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강력한 체제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결함으로 지적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하고, 공공재의 어떤 공급은 민간 기업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데 이제 기인을 하는 거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몇 가지 개념적인 틀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주택 공급 목적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다. 공공 부분의 주택은 사회적 어떤 형평성에 관련된 거고요.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와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있는데, 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의 갈등,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 주거 안정을 이라는 사회복지적 의미가 있고요. 민간 부분 주택 공급은 시장경제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이윤 추구와 소비자 선호 구매력에 응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공공 부문은 주택 수요, 특히 유효 수요에 따르는 것보다 주택 소요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히 주거 안정을 요하는 가구와 계층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부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요가 주택 공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간 주택 시장은 조화나 협력보다 경쟁이나 이해의 상충의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개의 경쟁 관계가 마침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 경제와의 민간 주택 공급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공급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공 부분의 주요 대상은 앞서 지적한 대로 시급히 주거 안정을 요하는 도시 영세민,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이고요. 근데 민간의 공급 대상은 구매력을 갖춘 모든 계층이 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공급 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는 주택 점유 형태상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 역할로 공공은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이 주요한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구매력이 없는 계층이 주 대상이 되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보다는 복지효과가 크지 못한 민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은 분양과 임대주택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는 분양주택을 선호하고 있고요. 공공은 임대, 민간은 분양주택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정책적인 정당성이 크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나라들은 공공부문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해서 저소득, 중소득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요. 그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보면 공공은 합동관계가 특징이며 민간은 경쟁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주택 공급자인 정부와 수혜자인 저소득층 간의 협동관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공공주택기관 그리고 수혜자 간 경쟁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긴 한데, 공공기관이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복지 목표가 크기 때문에 협동관계의 특징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민간 부분에서는 기업 간, 소비자 간, 공급자의 소비자 간의 협동관계보다는 경쟁관계의 특성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국가로부터 지원 방식도 공공 부분은 직접적인 투자, 주택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민간 부분은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는 주택정책의 면에서 두 가지 형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공공부문 지향적 접근과 민간 부분적 지향 접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부문 지향적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나라는 영국, 스웨덴, 서독, 스위스가 있고요. 공공부문 지향적 접근의 장점으로서 공공기관이 주택 소유계층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사회복지,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불량 주거지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사회 계층 간의 혼합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공공부문 지향적 접근은 민간주택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주택 관련 행정의 비대화, 공공주택 수혜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 지향적 접근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이 있고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요. 민간 주택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어요. 경쟁 원리가 있고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생산하는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선호를 받게 된다는 그 의식이 있고, 부실 업체는 자연히 도태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득의 불균형 배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불량 주거지의 형성 등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을 한번 보면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급의 목표,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주택 자원의 배분적 형평성이 있고요. 민간 부분은 경제적 효율성, 이윤 추구, 소비자 선호. 공급 과정은 주택 소요의 우선, 주택 수요, 경쟁 원리의 존중. 민간 부분은요. 공공 부분 주택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 영세민. 민간 부분은 모든 소득계층, 중고소득층에 치중을 하고요. 주택 점유 형태는 임대 우선 부분적 분양, 민간은 분양과 임대.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 공공부문은 협동관계, 경쟁관계,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은 경쟁관계, 기업 간, 공급자와 소비자 간, 국가로부터의 지원, 공공부문은 직접적 지원과 보조 지원, 민간 부문은 직간접적 지원, 금융 조세 등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 지향적 접근과 민간 부문 지향적 접근의 대비가 있죠. 장점은 공공부문 지향적 접근의 장점과 민간 지향적 접근의 장점, 단점, 대표적인 국가, 사상, 제도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공공부문 지향적 접근은 주택 소유 계층에서 직접적 주택 제공, 불량주거지 형성의 예방, 장점으로는요, 사회 계층 간 혼합,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제성 확보, 단점으로는 민간주택산업의 위축, 주택 관련 행정의 비대화, 관료주의와 공공주택 수혜 대상 선정 공평성 기준 설정이 어렵다. 노동시장의 영향, 민간임대주택의 위축,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유럽 국가가 있고요. 제도적 배경, 사회복지, 사회민주주의, 민간투자지향적 접근의 장점으로는 민간주택산업 육성, 주택 관련 행정 비대화 관료화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간 임대주택 산업의 육성, 경쟁 원리의 존중, 민간 투자 지향적 접근의 단점으로는 주택 소유 계층에 대한 공공의 역할 미흡, 불량 주거지 형성의 우려, 사회 계층 간 주거지 분리 심화, 소득 계층 간 주거 수준 격차 심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이 있고요. 사상 제도적 배경으로는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적 측면에서는 1차 경제 개발 중 공공건설 12.2%, 자금 8.8%. 이 기간의 주택건설 실적은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에는 67년도에서 71년도인데 민간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차 계획기간 1972년에서 1976년 중에는 점진적으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역할이 증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 1977년에서 81년도에는 특히 80년대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주택 공급이 총 건설호의 50%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차 계획기간 중 공공의 공급 실적이 47.6%까지 증대하였고요. 6차 기간부터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점.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오히려 민간 주택 건설을 위축하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공급이 획일적이고 총량적인 데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 생산 체계상 지나친 하도급이나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 네 번째, 중고주택 시장의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투기 억제책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투기 억제책은 민간 주택 건설에 큰 타격을 가하고요. 건설 촉진과 투기 억제라는 상반된 국가 정책상의 모순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조세,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가지고 행정 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음을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민간주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가 여러 그 행정관서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번잡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건설을 위축을 하고 있고요. 둘째, 주택 공급이 획일적이고 총량적인 데 문제가 있다. 이거는 특히 공공부문은 총량 지표만을 강조를 하고 소득 계층별, 지역별 가구 특성, 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주택 공급만 일관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면서 지적이 되고요. 민간 부분은 소수의 대기업 위주의 주택 공급에 치중을 해서 영세 주택 건설 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정당화될지 몰라도 중소주택업체의 육성과 지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민간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 생산 체계상 지나친 하도급, 하청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민간 부분 육성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업 간 경쟁 원리를 존중을 하고요. 대기업의 지나친 독점력 형성은 효과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고요. 주택 관련 법제가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이 유리하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유리한 부분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주택 시장에서의 민간 부분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신규 주택 공급이 차지하는 정책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중고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떤 기존 주택의 개수, 증축 이런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주택 건설업자의 역할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개선할 사항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목표, 공급 대상 가구와 소득, 계층, 주택 점유 형태에 관련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 역할 구분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공공부문과 주택 공공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 사회 복지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도시 영세 민 저소득층, 이런 데다 이제, 초점 맞추고, 그 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에,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기능적 측면을, 30여 년간 공급 실적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목표 양들을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공공부문이 구매력 있고 자가소유를 원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만족스러운 주택 공급을 펴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공부문의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고 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이란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문 분양주택은 재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공급 대상 가구와 소득계층. 이제 공공부문이 분양주택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이 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요. 주택가격 저렴화에 있을 것이라는 건데,
민간 부분의 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요. 소득계층 간의 자가 소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서민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공부문 주택의 분양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점유 형태에 관련된 사항 뭐 이런 게 있고요.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은 아파트, 주택, 단독주택, 뭐 빌라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택 점유 형태에 관련된 사항을 중요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면 공공주택 시장의 계획과 정부의 주택 관련 제도는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계층 간, 지역 간 주택 공급 및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주택 공급의 균형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 격차와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반영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와 같이 빈곤층의 주택금융제도, 주택분양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경쟁 시장 체제 하에서는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이 되어야지 좀 바람직하다는 거죠.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민간주택 산업 육성, 중고주택 시장의 육성 체계 마련, 민간주택 산업 및 공급 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주택 공급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